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현장 감독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으로 들어섰다. 마이크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아빤 통화 중이셔. 우리에게 뒷문 쪽 베란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을 때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안쪽으로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는 그 바닥이 견뎌낸 무수한 발자국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았다. 깨끗하긴 했지만 바꿀 때가 된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고 캐캐 묵은 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여자 두 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카키색 작업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반들거리는 작업 부츠를 신은 그는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은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마이크와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나는 수줍은 미소로 답했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를 관리하고 여자분은 아빠 레스토랑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올 때 본 그 현장 감독 아저씨는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서 도로 건설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건설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빠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 내가 물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앞에 앉았다. 아빠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 마이크가 말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다는 표정만 지으셨는데 그러시곤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혀 등받이가 벽에 닿게 했다. 그렇게 의자의 뒷자리에 체중을 싣고 앉았다. 마이크도 나를 따라했다. 그 제안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때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삐걱거리는 방충망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벌떡 일어섰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되니 꼬마들?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쪽을 향해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기댄 의자를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 이상인데다가 몸무게도 90kg이 넘어 보였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의 아버지보다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는 같지 않았다. 아마 기운이 넘친다는 점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던데 돈번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로버트?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조금 두려움이 있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난 너희들을 가르치겠지만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가르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일을 해야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해볼 테냐? 말 테냐?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안 돼.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결정해라. 나는 할 일이 무척 많아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낭비할 수 없어.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법도 결코 배울 수 없지. 교회는 왔다가 가는 법이다.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야. 자, 내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수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10초 후에 끝날 거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할게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마이크도 말했다. 좋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후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내 가게로 가거라.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어조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는 것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30센트는 나중에. 그날 아침 9시경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었다.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다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2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이라 우리가 계속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 통들을 내려 총째로 먼지를 털어 내고는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부자 아빠라고 부르는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런 소형 슈퍼마켓을 9개나 갖고 있었다. 그 가게들에서는 모두 넓은 주차장이 딸려 있었는데 말하자면 편의점이나 동네 식료 잡화점의 초기 운영인 셈이었다. 사람들은 우유와 빵, 버터, 담배 같은 물건들을 사러 그곳을 차렸다. 문제는 하와이의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 시절이었다는 점이다. 찌는 듯한 열기 때문에 가게들은 문을 닫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쪽으로 난 가게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했다.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차장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려 가게로 들어왔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나 존재할 수 있었던 일자리였던 셈이다. 마이크와 나는 3주 동안 마틴 여사의 지시를 받으며 3시간씩 일을 했다. 정오쯤이면 일이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 각자의 손에 10센트짜리 동전 3개씩 떨어뜨렸다. 아무리 때가 1950년대 중반이고 우리가 9살짜리 꼬마들이라고 해도 30센트는 그리 흡족한 돈이 아니었다. 그 시절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 사는데 소비하고는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만둘 거야. 점심시간에 마이크에게 말했다. 지루한 학교 생활에 토요일을 기다리는 낭마저 사라진 터였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실망케 한 것은 30센트라는 보수였다. 그러자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빠가 그러셨거든.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려오라 하셨어. 뭐야?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내가 지쳐서 이렇게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런 셈이지. 마이크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좀 다른 분이셔. 너희 아빠랑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시지. 너희 부모님은 훈계를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는 편이야.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건지도 아빠가 토요일에 설명해 주실 거야.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빠라고 칭하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미성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많이 한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시간당 25센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에게 그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런 빌어먹을 일자리가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가난한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토요일 아침 8시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열어준 문을 통해 마이크네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도록 해라. 내가 들어서자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분은 몸을 돌려 침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난 어색함을 느끼며 4주 전에 그곳에서 봤던 두 여자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씩 움직여 내가 앉은 자리를 내주었다. 45분이 흘러갔고 나는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 두 여자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고 30분 전에 떠난 상태였다. 나이 많은 신사 한 분도 20분 동안 머물다 가버렸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맑고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에 사양 냄새가 나는 칙칙한 거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구두쇠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부스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 전화로 얘기하는 소리 등이 들렸다. 그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 마침내 15분이 더 흘러 정각 9시가 되자 부자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내게 들어오라고 했다.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면서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회전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니까요. 내가 불쑥 내뱉었다.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로서 어른에게 맞서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야구놀이까지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요.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무시했어요. 아무리 제가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 의자에서 몸을 젖히며 양손으로 턱을 개고는 나를 응시했다. 그만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직원들 대다수처럼 말하니 말이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계속 불만을 터뜨렸다. 저는 아저씨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를 괴롭히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는 제가 푼돈 받고 일하는 것에 동의한 이후 제게 말을 거신 적도 없어요. 시간당 10센트라니. 아저씨를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성년 노동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일하는 것도 아시죠? 와우,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대다수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했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할 말 없으시죠? 어디 있으면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다그치며 스스로 어린애 치고는 용감했다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니? 부자 아버지가 차분히 물었다. 제게 말씀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저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뾰로통한 입술로 얘기했다. 말로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학교에서나 쓰는 방식이지. 그분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삶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와는 다르다구나. 그리고 우리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대개의 경우는 삶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 그냥 우리를 제멋대로 그렇게 내두를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정신 차려. 내가 가르칠 게 있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른다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내가 지금 사기꾼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분명했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에 내돌리게 될 뿐이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덤벼들지. 자신을 내두르고 있는 게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단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단다. 물론 대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싸우고.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나무 창문을 닫았다. 만약 내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이 교훈이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나 낮은 급료, 상사 등을 탓하며 평생 보내게 되겠지. 너는 늘 무엇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겨 돈과 마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나 꿈꾸며 삶을 살게 될 거야. 부자 아버지는 나를 굽어보며 내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폈다. 그분의 눈길이 내 눈과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눈길을 돌렸다. 그분이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또는 내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 거야.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험한 일은 피하면서 안전한 삶만 쫓고 옳다는 일만 생각하면서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되겠지. 그러다가 따분한 노인네가 되어 죽게 될 거야. 그래도 너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생기겠지. 내가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라. 너는 그저 삶이 너를 내두르며 굴복시키도록 놔두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내두르신 거군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인생의 맛을 좀 보여줬다고 말하고 싶구나. 인생이 어떤 맛을요? 내가 물었다.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호기심도 있었다. 이제는 배울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너와 마이크, 너희들은 적어도 나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도 난생 처음 들어본 부탁이지.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다. 그들은 일자리와 급료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는 하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이 인생의 황금기를 돈을 위해 일하면서 허비하게 되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마이크에게 들었을 때 나는 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준비했단다. 물론 너를 앉혀놓고 종일토록 말로 가르칠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게 뻔하지.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 삶이 너를 조금 내두르도록 조치한 거다.
그래서 너에게 시간당 10센트만 준 거란다. 그래서 제가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면서 어떤 교훈을 배운 건데요? 내가 물었다. 아저씨가 실은 구두쇠의 직원들이나 착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요? 부자 아버지는 몸을 뒤로 접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그분이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렴.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넌 나를 바꿔야겠지. 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넌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네 문제에 대해 나를 탓하지 마렴. 부자 아버지가 참을성이 바닥났는지 약간 초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시간당 10센트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저씨가 구두쇠라는 거요.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컵봐라. 넌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걸. 남이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겠니? 아저씨가 시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약속대로 제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죠. 잘 아는구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냥 10센트나 받으면서 만족하는 척해요? 부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월급이 오르듣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는 상황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부는 열심히 몸바쳐 부업이라도 하지만 그래봤자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 나는 바닥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교훈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삶의 맛이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나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걸 써야지. 부자 아버지가 몸을 기울이더니 내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다. 여기 달린 내 머리 말이다. 그런 다음 부자 아버지는 자신과 내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직원들의 길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관점을 통해 부자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학식은 높지만 가난한 내 아버지는 늘 금전적으로 시달렸다. 하나의 관점을 두 사람이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러한 관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고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나는 이제껏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9살이었던 나는 두 아버지 모두가 내게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분 아버지는 모두 내가 공부를 하기 바랬지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고등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나도 당신처럼 공부하기를 권했다. 얘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교실에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첫 번째 교훈을 말해주었다. 내가 시간당 10센트를 내가 시간당 10센트를 받는다는 데 대해 화를 내서 참 기쁘구나. 만약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라면 난 너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을 거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거든. 한데 그 방정식에서 커다란 부분을 분노가 차지하지.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을 열정이라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가 낮은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탕수수 농장이나 정부처럼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을 착취한다고 하지.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건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지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했다. 난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를 보렴. 내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도 청구서를 다 처리하지 못하잖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은 대개 더 많은 빚으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제게 시간당 10센트를 주시는 건가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훈을 주시려고요?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는 싱긋 웃었다. 내 아버지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 그래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었지. 그렇지만 아직도 돈 때문에 문제를 겪고 계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무엇보다 내 아버지는 돈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물었다. 그래, 난 아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개석 학교에 있거라. 학교는 그런 걸 배우기에 좋은 곳이지. 그렇지만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말이야. 누가 그런 걸 안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물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쉽거든.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들 말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굴 찡그리며 말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들 말이다. 그게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그러고는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내. 돈이 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친구들은 지금쯤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왠지 1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못할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준비됐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멀리서 널 가르치고 있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넌 어린 나이에 벌써 돈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맛을 본 거야. 지난 몇 달 동안 할 일을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렴.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짐작이 갈 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날 만나려고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어땠니? 처음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리고 오늘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려고 기다렸을 때 말이다. 끔찍했어요.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걸 선택한다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거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마틴 여사가 내 손바닥에 동전 3개를 떨어뜨렸을 때 기분은 어땠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망스러웠죠.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느끼는 거란다. 특히 세금이라던가 이것저것 공제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더욱 그렇지. 최소한 너는 일한 값을 다 받잖니? 그 사람들은 일한 값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전혀 아니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정부가 언제나 제일 먼저 자기들 몫을 떼어가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세금이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야지.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을 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단다.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는데요? 부자들은 안 그런단다. 부자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그렇지만 말이야. 난 너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을 더 적게 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정부가 그럴 짓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부자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흔들며 말없이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배울 준비는 됐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말한 대로 배울 것이 무척 많단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야.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지. 하지만 돈이란 건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더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그게 다지. 그래놓고는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해. 그들은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자기의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빠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얘야, 세금은 돈이 너를 위하게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란다. 나는 오늘 내가 아직도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밌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뜨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데 따르는 대가다. 자,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일하러 가람. 지금부터는 돈을 주지 않겠다.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오늘부터는 시급을 주지 않을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예전처럼 똑같이 3시간씩 일하겠지만 이제부터는 1시간에 10센트도 못 받을 거야.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난 내게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부자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이크한테도 이미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애는 벌써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게다.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통조림통 먼지를 털고 선반을 정리하고 있지. 너도 빨리 가게로 돌아가렴. 그건 불공평해요. 나는 소리쳤다.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주셔야죠. 너는 내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걸 지금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서 봤던 3명처럼 될 거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내가 자르지만 않길 바라는 거지. 혹은 너희 아버지처럼 돈은 많이 벌지만 빚만 잔뜩 쌓여가는 돈만 더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라면 처음 약속대로 시간당 10센트를 주마. 그게 아니라면 대개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보수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지.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물었다. 부자아버지는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걸 사용하렴. 잘만 사용하면 곧 내게 준 기회를 감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커서 부자게 될 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못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시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반대로 공짜로 일을 해줘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자아버지가 다시 내 머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이걸 사용하려무나. 자, 이제 빨리 일터로 돌아가렴.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가난한 아버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고 나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 뒤로 3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고 곧 익숙해졌다.
다만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게 그리웠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세 번째 주 정오쯤 부자 아버지가 가게에 들렀다. 주차장에 그분의 트럭이 멈춰 서더니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자 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와 마틴 여사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마틴 여사와 가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부자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값을 치르고는 마이크와 나를 불렀다. 잠시 산책이나 가자꾸나. 우리는 잽싸게 자동차를 피하며 길을 건넌 다음 너른 풀밭을 가로질렀다. 어른들 몇 명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외따로 떨어진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와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다. 일은 잘하고 있니? 네, 마이크가 대답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배운 건 없고?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마이크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동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